2025년 4월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경제 붕괴 위기, 달러 가치 급락, 물가 폭등, 실업 대란, 연쇄 디폴트 공포 확산. 거리에선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마트, 은행 앞에 늘어선 사람들, 그리고 불안에 떨며 쏟아지는 눈물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문장이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보라. 누군가가 남긴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낸 한 소년. 그가 6개월 전 조용히 남긴 경고가 드러나자 미국 정부는 긴급히 비밀 회의를 소집했고 CIA, FBI, 심지어 백악관 고위 인사들까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 소년은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을 것이다. 그 말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필 한국인가? 그리고 그 소년은 어떻게 이 사태를 알았던 걸까?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리암 첸. 중국계 미국인 소년이었습니다. 14살 뉴욕 브롱크스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발칵 뒤집을 한마디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이상한 조짐은 2024년 겨울 뉴욕 한인타운 근처 작은 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암은 어느 날 혼자 낡은 책장을 넘기다 먼지 쌓인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상을 바꾼 작은 나라, 한국 이야기. 어린 리암은 이 책을 읽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뛰고 할 수 없는 확신이 솟구쳤습니다. 이 나라. 뭔가 있어. 그날 이후 리암은 매일같이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문화, 언어, 사람들까지.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는 듯한 기이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꿈속에서 한국의 태극기가 하늘에 펄럭이는 걸 봤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믿어라. 한국은 곧 세상을 밝혀줄 것이다. 깨어났을 때 리암은 단 하나의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리암은 자신이 무언가 큰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세계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불황 조짐, 유럽발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달러 가치는 흔들리고 국제 무역은 멈춰섰으며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드디어 리암이 예언했던 그 재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선우였다. 국제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분석하며 3년째 치열하게 버텨온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본사에서는 이번 미국-중국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미국 시장 실사단을 꾸렸고 나는 그 선발팀에 포함되었다. 내 임무는 단순했다.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 그러나 그때까진 몰랐다. 그 출장이 내 인생을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일이 될 거란 걸. 2025년 4월 어느 맑은 오후. 뉴욕 한인타운 인근 작은 서점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다. 낡은 유리창 너머 한 소년이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이상했다. 소년이 읽고 있는 책 표지에는 커다란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세계를 이끄는 작은 힘.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아무리 한인타운 근처라지만 14살쯤 되어 보이는 미국계 소년이 이런 책을 읽고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호기심이 일었다. 나는 조심스레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 걸린 작은 방울이 맑은 소리를 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깊고 맑은 눈동자. 그 순간 어딘가 익숙한 기시감이 스쳤다. 혹시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한국이 곧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황당했지만 왠지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소년은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곧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동안 진짜 빛을 내는 건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눈을 들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가 한국이라고 믿어요. 그때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묘하게 쿵 울렸다. 이 소녀는 단순한 팬심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뭔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촉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그날 나는 리암첸이라는 소년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이 곧 세상의 흐름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아 리암을 마주 보았다. 리암, 조금 더 자세히 들려줄래? 소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곧 미국은 내부 분열로 무너질 거예요.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는 양극화로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리암은 잠시 말을 멈췄다. 중국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관세 전쟁은 미국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소년의 눈빛이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때 사람들이 찾게 될 거예요. 거대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나는 무심코 되물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라고?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겸손과 연대의 정신을 지켜왔어요. 거대한 힘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다듬어왔죠. 소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진짜 힘은 크기나 소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 거리가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 화려한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리암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곧 모든 뉴스가 변할 거예요. 한국이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소녀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다. 어쩌면 다가올 세상의 물줄기를 미리 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근데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하필 한국일까? 리암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국은요, 모든 걸 겪었어요. 전쟁, 가난, 외면, 그리고 극복.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다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만들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이미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은 지금 힘센 나라만 믿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힘은 조용히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곳에서 온다는 걸.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리암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세계 지도를 가리켰다. 여기 한국은 너무 작아서 지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는 손가락을 꼭 눌렀다. 이 작은 땅에서 진짜 세상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리암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진짜 큰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리암과의 대화를 마친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설마 진짜?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리 없어. 그건 그냥 미신이야. 회사로 돌아온 나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슬쩍 리암 이야기를 꺼냈다. 야, 너 혹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러자 모두들 웃었다. 뭔 헛소리야. 야, 한국은커녕 일본도 지금 정신없어. 그냥 미신 같은 거 믿지 마라. 한 친구는 핀잔을 주기도 했다. 요즘 해외 감동 사연 같은 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무거웠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 대형 스크린에 속보 자막이 떴다. BREAKINGNEWS 미국 추가 관세 부과. 중국 즉각 보복 관세 발표.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스크린을 올려다봤다. 숨죽인 긴장. 어디선가 작은 한숨이 터졌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냐?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나는 스크린 속 시뻘건 긴급 자막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리암이 말한 대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 뒤척이다가 나는 결국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설령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라도. 다음 날 나는 리암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암, 나야. 혹시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리암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물론이야. 네가 다시 찾아올 줄 알았어. 우리는 도심 외곽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곧장 물었다. 리암, 정말이야? 한국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열쇠라는 거? 리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답답한 마음에 다그치듯 말했다. 근거가 뭐야? 왜 하필 한국인데? 리암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은 늘 조용했어. 힘자랑을 하지 않았지.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2023년 터키 대지진 때 구호 활동을 펼치던 한국 구조대의 모습이 있었다. 터키 지진 기억나지? 모든 나라가 지원을 망설일 때 한국은 가장 먼저 뛰어들었어. 비행기로 17시간을 날아가서 잔해 쏙 생명을 구했지.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먼지투성이 얼굴.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한국 구조대원. 그 눈빛은 어떤 계산도 조건도 없었다. 리암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게 바로 겸손이야. 그리고 연대지.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세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다니. 리암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관세 전쟁도 끝을 맺을 수 있는 열쇠는 힘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한국. 정말 네가 열쇠일 수 있을까? 카페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혹시 리암의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싶었다.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국제 구호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창에 코리어 인터내셔널 에이드를 입력한 순간 수십 개의 기사와 논문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하나 2020년 3월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코로나19 초기 대응 장비 전 세계에 지원. 나는 숨을 죽이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당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자국 상황도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마스크, 방호복 등을 수십 개국에 지원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필리핀 등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던 나라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했다. 나는 손을 부르르 떨며 그때의 사진들을 찾아봤다. 공항에 줄지어 선 화물기들. 대한민국 국기를 단 상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속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딱 4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우린 괜찮아. 당신들도 괜찮을 거예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숨을 잇게 했다. 나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국 의료 지원 및 긴급 구호 물자 제공.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세계 많은 나라가 망설일 때 한국은 의료진과 구조 전문가들을 급파했다.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에 다친 아이를 아는 엄마에게 한국 의료진은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다가갔다. 그리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나라. 정말 다르다. 힘을 앞세우지 않는다. 돈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신도 소중하다는 마음 하나로 세상을 잇는다. 리암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세상을 잇는 달이다. 관세 전쟁으로 무너지는 세상. 증오와 불신으로 갈라지는 세계. 그 틈을 메우는 단 하나의 가능성.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서로를 이어주는 손길. 나는 확신했다. 그래. 이 싸움의 끝에 필요한 건힘이 아니라 연대야. 바로 한국이 보여준 그 정신. 그것만이 세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이었다. 2025년 여름. 세계 경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휘청거렸다. 월스트리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과 반등을 반복했고 유럽 증시는 긴급회의와 금리 인하로 연명하고 있었다.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엔화 강세로 수출업체들이 신음했고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 심지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물가 급등과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띄웠다. 세계 경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직면. BBC는 경고했다. 새로운 경제 냉전의 서막 세계는 다시 둘로 갈라질 것인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내일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쩌지? 아이들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린 또다시 가난해지는 걸까? 한순간이었다. 어디든 누구든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들은 본능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다. 수출 제한, 비자 발급 중단,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서로를 돕기는커녕 문을 걸어 잠그기에 급급했다. 세계는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점점 더 외로워졌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야. 리암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이건 신뢰의 붕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 속에 물든 도시.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이대로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세계. 그런 세계에는 미래가 없다. 진짜로 없다. 그렇게 세상은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였다. 서울. 강남의 한 조그만 카페에서 처음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같이 살자. 벽에 붙은 포스터에는 딱 4글자만 적혀 있었다. 어떤 특별한 문장도 없었다.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다. 단지 작고 조심스런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4글자는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그 카페는 관세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수출길이 막히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는 와중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작은 제품을 서로 소개했다. 형,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야. 국내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해.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좋아. 우리 플랫폼에 올려줄게. 형, 우리도 도와줄게. 손익을 따지지 않았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엔 단 10명.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SNS를 타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해시태그 같이 살자 캠페인. 해시태그 연대구매 챌린지. 해시태그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한국 사회 곳곳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소상공인 제품을 샀다. 학생들은 모은 용돈으로 어려운 동네 상점을 응원했다. 교회, 사찰, 성당까지 종교를 초월해 함께 구매하고 나누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까지 SNS에 자신이 구매한 연대 제품을 인증하기 시작했다. 내가 산 이 가방 작은 공장에서 만든 거래요. 응원합니다. 이 빵집 관세 전쟁으로 고생 중인데 맛은 세계 최고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였다. 그 움직임은 한국을 넘어 일본, 동남아, 유럽으로까지 번졌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이렇게 위기 때 서로를 챙긴다고. CNN, BBC, NHK, 엘저지러. 세계 주요 언론이 한국의 같이 살자 운동을 특집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CNN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한국, 세계를 가르치다 어떻게 연대가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국은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함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다시 묶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직 희망은 있다.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에서도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한국발 뉴스가 화제였다. 같이 살자 운동.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대기업들마저 한국의 이 연대 실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애플 CEO 데이비드 밀러는 사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관세 전쟁과 경제 침체로 매일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연대라는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가장 현대적인 위기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열정으로 빛났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날 밤 밀러 CEO는 긴급 글로벌 서밋을 제안했다. We Live Together 연대 서밋 2025. 장소는 서울. 주제는 단 하나. 서로 살리기 위한 연대. 이 소식이 발표되자 세계가 술렁였다. 미국이 한국을 모델로 삼겠다고? 관세 전쟁 속에 한국이 해답을 보여줬다. 한때 아시아의 변방이라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길잡이가 됐다. 한편 한국에서도 뉴스가 터졌다. 속보이 라이브 터게더 2025 서울 개최 확정. 전 세계 50개국 대표단 참석 예정.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순간 한국 전역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조용히 외쳤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는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은 축제처럼 반짝였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한 문장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었다. 같이 살자. 단 4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TV로 보며 마음 깊이 중얼거렸다. 한국 정말 대단하다. 2025년 10월 서울 코엑스 We Live Together 2025 서밋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50개국 대표단이 속속 입국하고 전 세계 미디어가 생중계 준비에 나섰다. 이제 진짜야. 한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터졌다. 일본 공식 불참 선언. NHK 속보가 쏟아졌다. 속보 일본 정부 한국 주도 연대 서밋 참여 거부. 외무성 한국 정부의 과거사 입장 불충분 주장. 순식간에 파문이 일었다. 미국 CNN, 영국 BBC, 프랑스 AFP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일 갈등, 서밋의 먹구름. 연대의 축제, 균열 가나? 서울거리 곳곳에서도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괜찮을까? 이러다 다 망치는 거 아냐? 특히 국내 언론은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다. 국제 외교는 현실이다. 연대? 그건 동화 속 이야기다. 서밋 준비팀은 패닉에 빠졌다. 급히 열린 비상대책회의. 대통령 참모진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일본 빠지면 미국, 유럽도 눈치 본다. 서밋이 반쪽짜리 될 수도 있다.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 회의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한국 대표단의 박서연 대사. 30 중반. 국제사회에서 진심 외교관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누가 오든 누가 안 오든 연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강한 나라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믿고 손을 잡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회의장에 조용한 울림이 퍼졌다. 세계가 기대하는 건 완벽한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겠다는 그 첫걸음입니다. 순간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우린 한 발짝 내딛자.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 불참에도 불구하고 서밋은 예정대로 개최.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전 세계 SNS에서 해시태그 WELIVETOGTHER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국 정말 멋지다. 진짜 용기다. 서로 믿는 것, 그게 희망이다. 사람들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서울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2025년 10월 12일 서울 코엑스 We Live Together 2025 서밋 개막일 아침.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끈질긴 비. 혹시 불길한 징조 아냐? 사람들 안 오는 거 아냐? 스태프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박서연 대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비는 세상을 새로 씻는 겁니다.
그 말처럼 비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 한 줄기가 비쳤다. 오전 9시. 개막식 시작. 코엑스 대강당. 자그마치 5,000석이 꽉 들어찼다. 각국 대표단, 청년 리더들, NGO 활동가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모인 시민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 한 문장이 떴다. We live together.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순간 5,000명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박서연 대사가 무대에 섰다. 그녀는 원고도 없이 그저 담담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크기, 경제의 규모, 군사의 힘 그런 걸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했다. 비가 멈췄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뚫고 쏟아졌다. 그리고 그때였다.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며 일어섰다. 저는 일본 대표단 소속 나카무라 주니치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공식 불참을 선언한 대표단 소속이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비공식 참가를 결정한 것이었다. 나카무라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국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서로에게 준 아픔을 기억하지만 그렇기에 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당은 숨을 죽였다. 눈물이 고인 사람도 있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물, 환호, 미소. 세계가 서울이 코엑스가 뜨겁게 울었다. 그날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위 라이브 터게더는 그저 선언이 아니었다. 진짜 약속이었다. 서로를 믿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그날 지구는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었다. 나카무라 주니치가 일어난 그 순간 세계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 박서연 대사는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객석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틈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경호원들이 놀라무전기를 들었지만 박 대사는 조용히 손짓했다. 괜찮아요. 서로를 믿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싱가포르 대표, 칠레 청년 활동가, 케냐 환경운동가, 핀란드 인권 변호사. 그리고 나카무라 주니치 앞에 섰다.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카무라는 고개를 숙였다. 한국이 손 내밀어 준다면 일본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박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고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SNS가 폭발했다. 해시태그 WELIVETOGTHER 해시태그 KOREAHEART 해시태그 세계는 지금 서울을 본다. 이 세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휩쓸었다. CNN, BBC, 로이터, NHK,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들이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서울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누군가가 올린 짧은 영상. 박서연 대사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그 영상은 12시간 만에 조회수 1억을 넘겼다. 그리고 댓글들. 이게 진짜 외교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리더를 원해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이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 힘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나라. 벽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나라. 그날 이후 한국의 겸손과 연대는 세계 외교의 새 기준이 되었다. 서울발 선언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은 이 라이브 터게더 정신을 각자의 나라로 가져갔다. 작은 모임들, 지역 커뮤니티, 대학 캠퍼스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된 것이다. 그것은 화려한 군사력도 거대한 경제력도 아닌 진심 하나로 이뤄낸 기적이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작은 카페. 박서연 대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웃으며 거리를 걸었다.
조용한 일상. 그러나 이 평범한 하루가 어쩌면 세상을 바꾼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일본 외무성. 한국의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도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오해와 불신을 조금은 녹여내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는 조금씩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순간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진심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나라를 움직이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그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언젠가 당신이 심은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세상을 따뜻하게 바꿔줄 거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에코아트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작지만 큰 응원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에코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